오늘은 세계의 문화권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문화권을 대륙별 문화권으로 나눈다면은 실제로 그 주변과 구별되는 문화 유형이 분포되는 지리적 범위를 대륙별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범위가 대륙의 규모에 이르는 문화지역, 5대양 6대주라고도 하죠, 그지? 실제로 옛날에는 외국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거나 또 실질적으로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참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와 거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소식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고, 해외 정보도 우리가 원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받을 수가 있죠, 그지? 그래서 뭐 세계화, 지구촌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계속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 기술만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의 발달이나 정보의 유입에 비례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느냐 쉽지 않죠, 그지? 그래서 내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지만 이제는 내가 태어나는 곳은 내가 결정할 수 없어. 왜?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서 내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에 살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세계의 많은 지형이 또 사고가 혹은 뭐 정보가 변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또 언젠가는 지나가고 전 세계가 지구촌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문화 접촉이 일어나는 것은 뭐 바뀔 수 없는 대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다른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도 어떤 글로벌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륙별 문화권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5대양 6대주가 있어. 그러면 여기 한번 보면 자, 여기 보면 5대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5대양이 어디예요? 인도양, 태평양, 또 어디 있어? 대서양, 또 어디 있어요? 남극해, 북극해. 그 다음에 대륙별로 보면 자, 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이렇게 대륙별 문화권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나눠지는 이유는 대륙별 문화권이 북미와 남미의 문화가 엄청나게 그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엄청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 문화권에서도 아프리카의 문화권이 있는 반면에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북아프리카 문화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럽 문화권이 있고 또 북극 문화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우리 영국, 일본, 영국의 중국, 일본, 한국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과 남부아시아권 문화권이 있고, 그 다음 오세아니아 문화권, 이렇게 대륙별 문화권이 나눠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여러 나라의 대륙별로 어떤 인종이 분포되어 있는지, 또 어떤 언어로 서로 소통을 하는지, 혹은
그 대륙별로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문화의 규범적 특성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런 것을 공부해 보면서 그걸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권하고 아무 상관없이 전 지구적으로 똑같은 어떤 그런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은 그 문화와 상관없이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가치다 이렇게 본다면, 그런 가치 기준 위에서 기후적, 환경적, 지리적 특성을 통해서 어떻게 대륙들이 문화를 각자 개성 있는 문화를 발전시켰는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유럽 문화권을 한번 볼게요. 유럽 문화권은 북서유럽, 남부유럽, 동부유럽을 통틀어서 유럽에 있는 나라를 통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끼리도 달라. 우리도 그렇잖아.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똑같나? 다르죠. 문화도 엄연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륙별로 나누었을 경우에는 유럽 문화권은 북극권을 제외하고 유럽이나 시베리아, 정말 러시아를 포함하는 거죠. 물론 시베리아가 러시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핀란드에도 있어요. 그래서 인종은 대부분 백인이며 그리스도교를 신봉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 이전에는 기후가 열악했기 때문에 대부분 미개한 지역이었어요. 실제로 유럽이 지금은 굉장히 선진적 어떤 문화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중세 이전에는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야만적 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르네상스 이후에 유럽이 크게 발전을 하면서 지금과 같이 문화와 기술의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이 되었죠. 물론 그 역사적 배경에는 다른 대륙을 침략함으로 해서 자국의 발전을 도모했다는 현재의 법으로 본다면 용서되지 않는 그런 비인간적 그런 태도를 통해서 자국의 발전을 이룩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때는 약육강식의 시대였었고 또 영토를 확장하는 시기였죠. 영국이 섬나라잖아. 그래서 굉장히 해양 문화가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해양 문화의 발달은 바다를 지배하게 되죠. 바다를 지배함으로 해서 많은 국가에 식민지를 두고 자국의 발전을 이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 중심의 문화가 북아메리카나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 대륙에 영국 중심의 문화를 전파했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스페인도 상당한 식민지를 가졌던 국가로 스페인이 남부 유럽을 남부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가지면서 남아메리카의 라틴 문화를 보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현재의 유럽 문화는 게르만족, 독일 위쪽 지방의 북서 유럽의 문화 지역과 라틴족, 즉 스페인이나 아니면 포르투갈 이렇게 남부 유럽 문화 지역으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어는 유럽에서는 정말 좁은 대륙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유럽에는 30개 국가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70여 개가 된대. 물론 지금은 많이 사장되었겠지만 한 나라 안에서 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도 많이 있어요. 스위스는 독어와 영어를 사용하고 또 벨기에도 그렇죠. 이제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한 개의 독일어가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이렇게 걸쳐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한 나라 안에서 여러 개의 언어가 공용어인 경우도 있죠. 실제로 독일어 같은 경우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등에 걸쳐서 독일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를 연구를 해보면 보통 인도 유럽어에 속하고 비인도 유럽어에 속하는 언어는 헝가리어, 핀란드어, 에스토니아요. 정말서 우랄 알타이어족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도 우랄 알타이어 언어의 영향을 받은 국가죠, 그지? 그렇게 유럽의 언어가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종교를 보면 4세기 초에 로마에서 그리스도교가 공인이 됐어요. 그래서 급속도로 전파했어요. 전 유럽이 대체적으로 기독교를 신봉하고 있고, 또 소수긴 하지만 이슬람교, 현재는 거의 없어진 유대교, 로마 가톨릭교, 뭐 동방정교 등등 그 뿌리는 기독교에 있는 그런 종교를 대부분 신봉하고 있고, 남부 유럽 같은 경우는 로마 가톨릭에서 분파된 로마 그 폴란드 주민이나 이런 동유럽에서는 로마 가톨릭교를 신봉하지만 남유럽에서는 로마 가톨릭에서 분파된 그런 가톨릭을 사용하기도 하죠. 유럽의 문화 중에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화장실 가면 녹화죠. 근데 유럽에서는 녹화하면 되게 실내야. 빨리 나오라는 말로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대신 문을 살짝 열어보고 밀어보고 사람이 없으면 그냥 기다린대요. 우리나라도 요새는 휴게실 화장실에 가면 사람이 들어있는 화장실과 그렇지 않은 화장실에 그 문고리에 표가 나죠. 사용 중, 비었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안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밖에서 노크를 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배려하는 그런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유럽에 가보면,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화장실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어떻게 인색하냐? 무조건 돈을 줘야 돼. 보통 1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원 정도. 그 다음에 좀 비싼 곳은 2유로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공용 화장실이 있으면 보통 75센트 정도 해요. 그 최하라도 1,000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료 화장실이 굉장히 드물어요.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도 돈을 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요. 우리나라처럼 화장실에 관대한 나라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어디를 다녀봐도. 자, 남부 유럽 문화 지역을 한번 볼게요.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남부 프랑스 등이며 대부분 로마 가톨릭을 신봉하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이 라틴족이기 때문에 라틴어계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지중해식 농업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활달하고 명랑해요. 사교적이고. 왜? 농업이 발달하고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굉장히 풍족한 상황에서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압박받지 않고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또 발전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명랑하고 사교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남아메리카를 오랫동안 통치했죠. 그래서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나머지는 스페인이 통치를 함으로써 남아메리카에 가면 거의 이 라틴 문화가 전파되어서 사용되고 있어요. 종교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거의 스페니쉬를 사용하고 있고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을 포함해서 남부 유럽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동부 유럽 문화 지역을 한번 볼게요. 동유럽이라고 하죠. 러시아, 체코, 불가리아, 폴란드 같은 지역인데 주로 슬라브족이에요. 종교는 그리스 정교, 혹은 러시아 정교 등등을 믿어요. 문화적 성격은 북서유럽이나 남부유럽이 혼합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유럽 대륙에 있는 핀란드와 헝가리가 사용하는 피노우그리안 언어가 우랄 알타이어 계통에 속하고 있죠. 인도 유럽어족이 아는 동양계 종족이지만 실제로는 동양계 종족인데 오랫동안 유럽 사람들과 혼혈을 되어서 지금은 거의 유럽 사람처럼 똑같이 피부색을 가지는 게 되었죠. 자, 다음으로는 아프리카 문화권을 한번 볼게요. 아프리카가
현생 인류의 발생지로 인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현생 인류는 아프리카에 태어났고, 그렇다면 원래는 피부색이 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5만 년 동안 현생 인류가 지금과 같은 호모사피엔스가 되는 동안에 그 인류가 점차 대륙을 따라서 퍼지면서 그 기후 조건이나 지리 조건에 맞게 변화되고 발전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정말해서 적도 부근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극도로 멜라닌 색소를 만들므로 해서 피부를 보호하죠. 어떻게? 강력한 자외선에서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피부색으로 진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북유럽 쪽으로 옮겨간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햇볕의 양이 부족하죠. 햇빛의 양이 부족하면 비타민 D 섭취가 힘들어요. 비타민 D 섭취가 힘들면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면역력이 첫째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부색을 밝게 만들므로써 햇빛을 받아들이고 비타민 D를 생성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하면서 진화한 거야. 그래서 북유럽 쪽으로 올라갈수록 더 피부색이 깁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같은 유럽 사람이어도 스페인 사람이나 이탈리아 남부인 사람들보다 영국이나 벨기에 이쪽 스위스 쪽 사람들이 더 피부색이 희거든요. 그런데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북유럽 쪽으로 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피부가 더 흰 거야. 실제로 나는 그 사람들 처음 봤을 때 피부가 핑크색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피부색이. 정말해서 적도에서 멀어지고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더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피부색을 희게 만들어서 햇빛을 많이, 비타민 D를 많이 생성할 수 있도록 진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프리카 북부는 대다수 유럽계 민족, 남부는 아프리카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북부와 유럽이 딱 붙어 있어. 지브랄타 해협이라는 아주 작은 해협, 좁은 해협만 지나면 바로 유럽이죠, 그지? 그래서 많은 유럽계 민족들이 아프리카 북부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북부는 대다수 유럽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모로코 여성을 보면 이탈리아 사람이나 스페인 사람처럼 생겼어요. 이게 흑인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완전히 새카맣지도 않아. 그런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아프리카 토착민이 많이 살고 있어요. 아프리카 안에서는 인종이 약 3천여 개의 부족이 있어요. 근데 이 부족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면 키가 큰 종족도 아프리카에 있지만 아주 키가 작은 피그미족도 아프리카에 있죠. 키나 피부색, 또 머리카락의 곱슬 정도, 유전자 등등을 통해서 그 부족을 나눈다고 볼 수가 있죠. 아프리카의 언어는 약 1000여 개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부족끼리도 약간만 떨어져 산다면 같은 아프리카 부족끼리도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많은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문자가 없다는 거죠. 문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 인간이 자기 문화를 발전시키기가 어려워요. 왜?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을 자기 후손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기 어렵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로는 아프리카의 종교인데 아프리카에 사는 외지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 아닌 전통적인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부족 종교를 믿어요. 그렇지만 그 근현대에 많은 그 유럽 국가에 침략을 받고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유럽 국가의 그 종교적 아니면 생활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슬람교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기독교를 믿는 부족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약간 전통적 샤머니즘과
이렇게 혼합된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프리카에는 굉장히 토속 신앙이 많고 아프리카 자체의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에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토속 신앙이 대부분 그 부족의 연장자나 점술사들이 종교 의식을 치르면서 부족을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그 기온에 따른 의상이 있어요. 열대우림에서는 의상의 개념이 없어. 사실 발가벗고 다녔던 부족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뭇잎 정도로 국부만 가리는 그런 지역이 있는 반면에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부족들은 무슬림 전통 의상을 입죠. 그 히잡을 한다든지 이렇게 입고, 또 유목민과 수렵인들은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드는 아주 원시적인 그런 의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하라 같은 그런 사막 이남 지역에는 이슬람 영향의 굉장히 많이 받아서 강한 햇볕이나 모래바람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긴 옷을 입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자, 아프리카의 문화의 두 번째로는 혼인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가 그 일부 다처제가 용인이 되죠, 그지? 아프리카의 일부 부족들은 한 남편이 두 사람 이상의 그 아내를 거느리는 일부 다처제를 택하고 있어요. 물론 일처 다부제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망년 결혼이라는 게 있어. 부족의 장자가 태어나서 죽었어. 그런데 그 아내가 있었는데 애를 못 낳았다면은 남편의 동생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동생하고 반드시 결혼을 해서 애가 태어나면 죽은 장자의 자식으로 인정이 되는 거야. 동생은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없어요. 굉장히 잔인하죠, 그지? 이것은 가문의 대를 잇는 것과 재산 상속 같은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장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부족의 어떤 그 전통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아시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시아 인종은 황갈색 피부죠. 우리가 있는 황인종이에요, 그지? 얼굴이 평평해요. 참 이상한 건 유럽 인종이나 그 아프리카 인종이 아무도 평평한 얼굴을 가진 인종이 없죠, 그지? 근데 아시아인만 평평한 얼굴을 있고 광대뼈를 가진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황인종이라고 합니다. 아시아에도 중앙아시아 초원지대에 있는 동부, 동남아시아, 또 북극해 연안도 아시아인의 얼굴을 가지고 있죠. 또 아메리카로도 우리와 같은 황인종이 퍼져나갔어요. 그죠? 아시아 전 지역에 황인종이 분포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몽골, 일본, 한국, 이누이트, 터키족 등등 북반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한족, 티베트족, 타이족, 미얀마족 이렇게 남반계로 구분이 됩니다. 북반계는 보통 보면 기골이 크고 그 다음에 광대뼈가 있고 그런 반면에 남반계는 키가 작고 몸이 왜소하고 피부색이 좀 더 검은 그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언어를 보면 아시아에서 나라마다 언어가 달라.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소련의 영향을 받았죠. 그죠? 식민지 레스토랑. 그래서 러시아를 사용해요. 뭐 키르기즈스탄이나 카자흐스탄 다 아시아 국가인데 얼굴도 아시아인 같이 생기지 않았지만 언어도 러시아를 사용하죠. 또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영어를 사용하죠. 영어. 그다음에 이란은 페르시아어, 동아시아에서 각 그런 페르시아를 사용하는 반면에 동아시아, 우리 일본, 중국은 독립된 언어와 문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 내가 저번에 그 미국에서 어떤 멕시코 남자를 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내가 한국에 왔다고 하니 그때만 해도 한국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야.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묻더라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똑같은 말과 문자를 쓰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다. 일본, 한국, 중국은 각기 다른 언어가 있고 또 문자도 다 다르게 있다. 깜짝 놀라는 거야.
자기가 볼 때 우리가 다 똑같이 생긴 거야. 그죠? 우리가 왜 지나가는 외국인 보면 다 미국 사람처럼 생겨서 그 사람이 다 영어 잘할 것 같이 보이잖아. 그런데 유럽 사람 영어 잘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 이탈리아 남자 알베르토 몬디. 그 사람 한국 올 때 영어 하나도 못했대요. 그 사람은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했어. 그래서 중국에 어학연수인지 유학인지 대련 쪽에 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와이프를 만난 거야. 그래서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온 게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 속초로 왔대.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 와서 배를 타고 속초로 들어온 거야. 이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는 중국어, 이탈리아어, 그 다음에 약간의 한국말 정도만 할 줄 알았는데 한국에 살면서 사람들이 다 정말 자기를 당연히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믿더라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서 한국에 와서 영어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어도 자유롭게 사용을 한다. 왜? 어순이 똑같고 우리나라 사람이 왜 일본어 배우면 좀 빨리 배우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 그러니까 외국 남자나 외국 여자에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영어를 잘할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처럼 이 멕시코 남자는 우리가 자기가 보기에 일본, 한국, 중국이 얼굴이 똑같이 생겼대. 그래서 언어와 문자가 똑같다고 생각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 다르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 있죠. 그런데 그 나라의 언어와 문자가 따로 있다는 것은 그 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한 문화적 자존감을 유지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의 종교를 보면 아시아는 원래 도교와 불교가 거의 주된 종교였죠. 그렇지만 힌두교와 불교가 혼재된 인도는 사실 불교의 발상지임에도 불구하고 힌두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인도 문화권이 있는 반면에 몰디브와 말레이시아 같이 인도네시아 같이 이슬람 문화권이 있어요. 또 티벳이나 몽골 같은 경우는 티벳 불교가 대다수 형성하고 일본이나 중국, 한국은 불교가 용서. 물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불교가 뭐 더 많다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한국은 굉장히 종교의 자유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 간의 갈등이 많은 종교가 있으므로 불구하고 종교 간의 갈등이 참 없는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남아시아 문화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 문화권 보면 인도차이나 지역, 인도차이나 반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필리핀 지역이죠. 여기 보면 있죠, 그지? 그래서 여기에는 식민 지배로 인해서 원주민 문화와 중국 문화, 인도 문화, 이슬람 문화, 서구 문화가 혼재된 복합 문화라고 볼 수가 있어. 필리핀 같은 거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죠, 그지? 동남아시아에 속하는 나라는 태국이나 싱가포르, 말레이, 뭐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등등이 있고 종교적으로 보면 태국,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는 완벽하게 불교 국가예요. 근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회교 국가, 정말 이슬람 국가고 필리핀은 가톨릭을 믿어요. 공통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식민 통치를 받았다는 그래서 외래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근현대사에 힘드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문화 지역을 한번 볼게요. 인도는 아프리카만큼 다양한 그 지역적 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생했죠. 세계의 그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예요, 그지? 그래서 남부아시아, 즉 힌두교를 국교로 하는 인도, 또 이슬람을 믿는 파키스탄, 그다음 방글라데시가 또 이슬람을 믿죠. 그다음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 등이 이 인도 문화 지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하고 인도도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특히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인도나 파키스탄이 굉장히 비슷한 문화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로 살고 있죠. 엄격한 계급제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인도에도 있고 파키스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가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겐지스강 유역이 굉장히 비옥해서 역사적으로는 외세의 침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외세의 침입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인종이나 언어, 종교 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는 정말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인도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메리카 문화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 문화권은 북부 아메리카와 정말 앵글로 아메리카와 남부 아메리카인 라틴 아메리카로 나눠지는데요. 지리적으로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구분이 되죠.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죠? 문화적으로는 영국과 프랑스 등 북서유럽 사람이 정착한 앵글로 아메리카, 정말서 미국, 캐나다 이런 쪽을 말하는 것이고,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이 이주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등등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분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 지역을 보면 미국과 캐나다가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 지역인데 리오그란데 강 북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북서유럽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와서 미국을 세웠죠, 그지? 캐나다는 많은 프랑스인들이 캐나다 동부로 이주를 하면서 지금도 퀘벡 지방에 가면 프랑스어가 공용어예요. 나 처음에 캐나다 갔을 때 진짜 황당했잖아. 그때는 지금처럼 그 입국 신고서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입국 신고서를 써서 내야 되는 그때였어. 근데 공항에 내렸는데 입국 신고서를 받으니까 전부 불어로 되어 있는 거야. 아, 진짜 난감한 거야. 이걸 뭐 어떻게, 불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거기 안내데스크에 가서 물으니까 불어로 된 입국신고서와 영어로 된 입국신고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된 입국신고서를 내고 이제 밴쿠버에 좀 있다가 왔어요. 그런데 내가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에 캐나다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는 퀘벡 지역으로 먼저 가서 캐나다를 횡단을 했어요. 근데 퀘벡 지역에 가니까 영어도 물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프랑스어가 거기에 주 언어인 거야. 왜 그렇게 느꼈냐 하면 모든 안내 표지판, 그다음에 교통 표지판이 모두 불어로 되어 있어요. 뭐 스탑 사인이라든지 주차 지역이라든지 유턴 지역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불어로 되어 있어. 스탑 사인 그 교통 표지판이 처음에 되게 황당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북서 유럽 문화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계 이민, 또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슬라브계 이민들이 와서 앵글로 아메리카를 이룩했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고 개신교를 믿는 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 남부와 북동부 일부 지역은 흑인 중심의 니그로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왜 그럴까요? 많은 흑인들을 수입했죠, 그지? 왜냐하면 미국 남부는 면화 농장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탕수수 같은 것을 키우는 농업 집약적 산업이 있었어. 그건 뭐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노동력을 충당할 수 없어서 뭐가 생겼냐면 노예 시장이 생겼어.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많은 노예들을 잡아다가 많은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 시장을 통해서 미국 남부 지역으로 노예로 많이 팔려왔었어요. 그래서 그 팔려오면서 반은 죽고 반은 살아서 오는 정말 인간 이하의 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팔려왔죠. 그래서 흑인이 많이 늘어나면서 흑인들끼리 자기들끼리 교류하면서 생긴 니그로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조지아나 이런 쪽으로 가면 많은 흑인 문화가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힙합도 흑인 니그로 문화에서 형성되었고 또 재즈도
니그로 문화에서 형성된, 그래서 지금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음악적 장르가 되었죠. 그지? 흑인 중심의 니그로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은 그 특징이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개인의 자유를, 그리고 효율적이고 건면한 생활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 문화 지역을 한번 볼게요. 남아메리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여기 한번 보면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그다음에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뭐 가장 넓은 땅을 브라질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죠, 그지?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페루, 칠레, 길다란 나라죠. 정말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이 많은 나라들이 다 남부 유럽 문화권의 식민지였었죠, 그지? 그래서 멕시코를 포함한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남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하는 것이 라틴 아메리카 문화 지역이고, 남부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는 거의 가톨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는 스페인어가 공용이고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포르투갈어가 공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민지 개척을 하기 위해서 여기도 흑인이 유입되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인디오, 정말서 남미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과 라틴계 인종 또 흑인들과 인종적 혼혈이 이루어져서 지금과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앵글로 아메리카 사람들과는 달리 낭만적이고 정열적이며 굉장히 그 사람들 간에 교류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교적이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세아니아 문화권을 한번 볼게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라고 하죠, 그지? 뉴질랜드, 또 태평양 제도 등등이 오세아니아 문화권에 속하는데,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문화 지역은 영국의 영향을 받았죠. 왜냐하면 처음에 호주는 영국에서 실형을 받은 범죄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유형 식민지로 개척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호주 주민이 현재는 주로 영국계이고 나머지는 유럽계죠. 뉴질랜드는 대다수의 국민이 영국계지만은 초기 원주민 마오리족이 있었죠, 그지? 호주가 처음에 백호주의라고 해서 엄청나게 백인들만 이민을 받고 유색 인종에 대해서 배타적이었던 반면 뉴질랜드는 처음부터 자기들이 이민자이고 원주민이 그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상생된 발전을 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는 원주민 마오리족이 뉴질랜드의 어떤 그 정신적 바탕이 된다는 것으로 계속 교육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있는 자기가 백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오리족의 어떤 그런 전통이나 마오리족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습득하려고 하는, 교육하려고 하는 그런 바람직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계 이민이 많았기 때문에 영어가 주 언어로 사용되고 개신교를 믿고 또 호주나 뉴질랜드 두 개 다 기업적 방목이나 농업이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유해 식물이나 유해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그런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평양 제도 문화 지역을 한번 볼게요. 태평양 제도라고 하는 것은 뉴질랜드와 호주를 제외한 태평양에 정말 많은 섬들이 있어요.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이런 많은 자잘한 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섬들이 바로 태평양 문화 지역인데 멜라네시아는 검은 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즉 마이크로네시아죠. 작은 섬. 그다음 폴리네시아는 많은 섬.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태평양에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영국 식민지가 들어왔어도 이 많은 섬들을 다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자기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원시 농경이나 어로 중심의 원주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폴리네시안 지역이 엄청나게 경치가 아름답고 공기가 깨끗하고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굉장히 그곳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죠. 그래서 해상이나 항공교통, 어업기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많은 잘 사는 나라의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을 갑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이 갑자기 붐이 일어나지. 그런데 그 관광 산업이라는 것이 그 원주민들을 발전시킨다기보다는 원주민들에게 관광이 사실 가면 일탈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원주민에게 안 좋은 문화를 유입시키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은 거기 가서 일탈하고 굉장히 원주민이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도덕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 바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북극 문화권을 한번 볼게요. 북극 문화권은 툰드라 지역이야. 실제로 옛날에는 북극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왜냐면 사람도 못 살고 사는 것에서 힘들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북극이 항공교통 정말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이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물밑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공교통이나 군사기지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거기에 라프족이나 뭐 에스키모족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술록을 키우면서 유목을 하고 아니면 고래를 잡거나 물개를 잡는 어로를 해서 또 사냥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아메리카나 그린랜드 에스키모에서는 물개 사냥이나 야생 동물을 사냥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빙하가 계속 녹으면서 이 북극 문화권에도 여름이 찾아오고 있다. 그래서 많은 환경 파괴적 어떤 문제가 생겨나고 실제로 지금 그 코로나19가 그 바이러스에 의한 굉장히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만년설 또 빙하에 숨어있던 정말에서 원시 바이러스가 얼어서 잠겨 있다가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빙하가 녹으면서 원시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우리는 원시 바이러스에 전혀 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탄저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 빙하가 녹으면서 탄저균이 밖으로 나와서 많은 술록들이 많은 술록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람도 물론 몇십 명이 죽었지만 많은 동물들이 폐사되는 그런 바이러스의 공격이 있었죠. 그지?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이대로 가속된다면 지구 전체의 그 기후에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그 많은 것에도 직접적인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구 온난화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늦춰야 될지를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많은 그 일회용품,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나 혼자 줄여서 뭐 별일 있겠어 이게 아니라 나부터 먼저 줄이자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지구 온난화를 저지하는데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를 위하고 상대를 위하고 우리 시대에 그런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이 보편적인 가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